낡은 페인트가 벗겨진 옥탑방의 작은 창문으로 스며드는 새벽 공기는 축축하고 서늘했다. 윤서하는 달아빠진 담요를 어깨까지 끌어당기며 몸을 웅크렸다. 창밖으로는 거대한 도시의 심장이 깨어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수많은 고층 빌딩이 만들어내는 스카이라인은 그녀가 사는 비좁은 골목의 풍경과는 전혀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다. 서하는 잠을 설치는 밤이 익숙했다. 그녀의 작은 공간은 캔버스와 물감, 흩어진 스케치들로 가득 차 있었다. 낮에는 식당 아르바이트와 편의점 야간 근무를 오가며 쉴 틈 없이 일했지만 이 작은 옥탑방은 온전히 그녀만의 세계였다. 그림을 그릴 때만큼은 지독한 현실의 무게를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긴 것은 희미한 추억과 감당하기 힘든 빚뿐이었지만 서하는 좌절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붓을 쥘 수 있는 손과 아직 꺾이지 않은 꿈이 있었다. 그날도 서하는 여느 때와 같이 고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점심시간이 훌쩍 지난 식당 주방은 잠시 한가했지만 기름 냄새와 음식물 쓰레기 냄새는 여전히 코를 찔렀다.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하던 그녀의 등 뒤로 식당 주인이 다가왔다. 그는 곤란한 표정으로 헛기침을 하며 서하를 불렀다. 식당 앞을 막고 있는 검은색 고급 세단 때문이었다. 낡고 비좁은 골목길과는 어울리지 않는 위압적인 존재감이었다. 차에서 내린 것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정장을 입은 중년의 남자였다. 그는 자신을 한웅그룹의 김비서라고 소개하며 윤서하 씨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서하는 의아한 표정으로 자신이 윤서하라고 대답했다. 그녀의 기억 속에는 한웅그룹이라는 거대한 이름과 얽힐 만한 어떤 연결고리도 없었다. 김 비서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한 듯 잠시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 정중하게 물었다. 서하는 얼떨결에 그를 따라 식당 뒷골목으로 향했다. 김 비서는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다. 봉투 안에는 그녀가 평생 만져볼 수도 없을 것 같은 거액의 수표와 함께 믿을 수 없는 내용이 담긴 서류 한 장이 들어 있었다. 혼인 계약서. 상대방의 이름은 강태준. 한웅그룹이 유일한 후계자였다. 서하는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이것은 분명 악질적인 장난이거나 혹은 무서운 범죄의 일부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물었다. 김 비서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설명했다. 강태준 회장님께서 윤서하 씨와의 결혼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닌 결정된 사항에 가깝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결혼이 성사되면 부모님의 빚은 물론이고 서하 씨의 미래까지 완벽하게 보장될 것입니다. 그의 말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어서 오히려 차갑게 현실로 다가왔다. 서하는 혼란스러운 머리를 애써 진정시키며 거절 의사를 밝혔다. 자신은 강태준이라는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인생을 팔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비서는
그녀의 말을 예상했다는 듯 또 다른 서류를 꺼내 보였다. 그녀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남긴 차용증이었다. 한웅그룹이 그 빚을 모두 사들였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만약 제안을 거절한다면 서한은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될 처지였다. 그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제안, 교묘하게 포장된 협박이었다. 서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가 지키고 싶었던 최소한의 자존심마저 거대한 자본의 힘 앞에서 무력하게 부서지는 순간이었다. 김 비서는 생각할 시간을 주겠다며 내일 다시 찾아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다. 검은 세단이 골목을 빠져나갈 때까지. 서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서 움직일 수 없었다. 손에 들린 혼인 계약서가 납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그날 밤 서하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 재벌가의 후계자가 왜 하필이면 자신 같은 평범하고 가난한 여자와 결혼하려 하는 것일까? 거기에는 분명 숨겨진 의도가 있을 터였다. 어쩌면 언론의 눈을 가리기 위한 위장 결혼이거나 혹은 다른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연극일지도 모른다. 어떤 이유에서든 그 결혼에는 사랑이나 애정 따위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다음 날 약속된 시간에 김 비서가 다시 나타났다. 그는 서하를 다른 채 태웠다. 차가 향한 곳은 서울의 중심부 한웅그룹 본사 빌딩의 최상층에 위치한 회장실이었다.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하는 빌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부터 서하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발을 들인 것 같은 위화감을 느꼈다. 모든 것이 반짝이고 거대하고 차가웠다. 직원들은 그녀를 힐끗거리며 수군댔지만 김 비서의 뒤를 따르는 그녀에게 감히 말을 거는 사람은 없었다. 회장실의 문이 열리고 서하는 마침내 강태준이라는 남자와 마주했다. 거대한 통유리창을 등지고 서 있는 그는 잡지 화보에서 막 튀어나온 모델처럼 비현실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 날카로운 턱선과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눈동자. 값비싼 맞춤 정장은 그의 존재감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는 서하를 마치 값비싼 물건을 감정하듯 차갑게 훑어볼 뿐이었다. 그의 첫마디는 간단명료했다. 계약서는 읽어봤습니까? 목소리마저 그의 표정처럼 차가웠다. 서하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왜 하필 저여야만 합니까? 수많은 여자들 중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저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녀의 질문에 태주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린 것 같았지만 그것은 서하의 착각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이내 무심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이유는 알 필요 없습니다. 윤서하 씨는 그저 내 아내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필요한 모든 것은 한웅그룹이 제공할 겁니다. 돈, 명예, 그리고 안전까지도. 그의 말은 결혼이 아니라 완벽하게 계산된 비즈니스 거래임을 명확히 했다. 그는 서하의 감정이나 생각 따위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어 보였다.
오직 필요에 의해 그녀를 선택했을 뿐이었다. 서한은 입술을 깨물었다. 분노와 무력감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현실의 벽은 너무나도 높고 단단했다. 그녀가 여기서 거절하고 돌아선다 한들 기다리는 것은 끝없는 절망뿐이었다. 결국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겠습니다. 그 순간 태준의 얼굴에 스쳐 지나간 안도감과도 같은 미묘한 표정을 서한은 놓치지 않았다. 계약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서한은 자신의 낡은 옥탑방을 떠나 한남동에 위치한 거대한 저택으로 거처를 옮겼다. 강태준의 집, 이제는 그녀의 집이기도 한 곳이었다. 하지만 그곳 어디에서도 따뜻한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대리석 바닥은 차가웠고 높은 천장은 공허했으며 값비싼 가구들은 마치 박물관의 유물처럼 생기가 없었다. 서한은 거대한 감옥에 갇힌 새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결혼식은 언론의 지대한 관심 속에서 화려하게 거행되었다. 세상 사람들은 가난한 신데렐라와 재벌 3세의 동화 같은 사랑 이야기라며 떠들어댔지만 서한은 그저 잘 짜인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인형일 뿐이었다.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태준의 팔짱을 꼈을 때 그녀는 그의 손이 얼마나 차가운지를 느낄 수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설렘이나 기쁨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침묵과 어색한 거리감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결혼식 후 두 사람은 저택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은 이름뿐인 결혼이었다. 태주는 매일 늦게 귀가했고 두 사람은 각자의 방을 썼다. 식사 시간에도 거의 마주치는 일이 없었으며 어쩌다 마주쳐도 형식적인 인사 외에는 어떤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 그는 철저하게 서하를 자신의 삶에서 배제했다. 그녀는 강태준의 아내라는 이름표를 단 채 투명 인간처럼 저택 안에 갇혀 지냈다. 서하는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려고 애썼다. 그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토록 철저하게 무시하는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때로는 그의 차가운 눈빛 뒤에 무언가 다른 감정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완벽하게 자신을 통제했고 서하가 다가갈 수 있는 아주 작은 틈도 허용하지 않았다. 그녀의 결혼 생활은 화려한 절망 그 자체였다. 결혼 후 서하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지만 그녀의 세상은 오히려 더 좁아졌다. 한운가의 저택은 외부 세계와 완벽하게 단절된 섬과 같았다. 높은 담장과 굳게 닫힌 철문은 그 어떤 것도 안으로 들여보내지 않았고 그 어떤 것도 밖으로 내보내지 않았다. 서하는 값비싼 옷을 입고 최고급 음식을 먹었지만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느끼는 공허함은 이전의 옥탑방 시절보다 더욱 깊고 어두웠다. 모든 것이 주어졌지만 정작 그녀 자신은 사라지고 있는 기분이었다. 저택의 사용인들은 그녀를 작은 사모님이라 부르며 깍듯하게 대했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다. 그들은 서하를 주인으로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이질적인 존재로 여기는 듯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감시당했고 모든 말은 해석되었다. 서하는 이 거대한 집 안에서 가장 화려하고 값비싼 장식품이 된 것만 같았다. 그녀의 유일한 역할은 강태준의 아내로서 흠잡을 데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뿐이었다. 결혼 후 첫 공식적인 가족 식사 자리가 있던 날. 서하는 아침부터 극도의 긴장감에 시달렸다. 태주는 아침 일찍 회사로 떠났고 그녀에게는 단 한마디의 말도 건네지 않았다. 그저 비서실을 통해 오늘의 일정을 통보했을 뿐이다. 저녁 식사에는 태준의 계모이자 한웅그룹의 안주인인 민선주 여사와 그의 이복 동생인 강태민 전무가 참석할 예정이었다. 서하는 그들을 만나본 적이 없었지만 태준의 차가운 태도를 통해 그들이 결코 자신을 반기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었다. 저녁 시간이 다가오자 서하는 드레스룸에 걸린 수십 벌의 명품, 드레스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결국 그녀는 가장 단정하고 무난해 보이는 남색 원피스를 골라 입었다. 화려한 보석 대신 작은 진주 귀걸이를 하는 것으로 최소한의 예의를 갖췄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고 위태로워 보였다. 식당에 들어서자 이미 두 사람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민선주 여사는 우아한 기품이 흐르는 중년 여성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서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마치 값을 매기는 듯한 노골적인 시선을 보냈다. 그 옆에 앉은 강태민은 형인 태준과는 다른 종류의 날카로움을 지니고 있었다. 그의 입계는 경멸과 호기심이 뒤섞인 비웃음이 걸려 있었다. 그들의 적대적인 기운은 식당 전체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서하가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지만 돌아온 것은 싸늘한 침묵뿐이었다. 바로 그때 태준이 식당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서하의 옆자리에 앉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기다리게 했군. 그의 등장으로 비로소 어색한 식사가 시작되었다. 식탁 위에는 세상의 모든 진귀한 음식들이 차려졌지만 서하는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아무 맛도 느낄 수 없었다. 그녀는 오직 곧게 뻗은 등과 침묵을 유지하는 것에만 온 신경을 집중했다. 침묵을 깬 것은 민선주 여사였다. 그녀는 와인잔을 우아하게 들어 올리며 입을 열었다. 듣자 하니 그림에 소질이 좀 있다고 하던데 천박한 재주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 우리 집안의 격에 맞는 취미를 하나쯤은 가져야 하지 않겠니? 그녀의 말은 칭찬을 가장한 날카로운 비수였다. 서하의 출신과 배경을 통째로 깎아내리는 잔인한 말이었다. 서하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가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강태민이 비꼬는 투로 말을 받았다. 어머니, 뭘 그런 걸 물으십니까? 형님이 알아서 다 교육시키지 않겠어요.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인형으로 만들어야 할 테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형님? 그의 조롱 섞인 시선이
태준과 서하를 번갈아 향했다. 태준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스테이크를 썰고 있었다. 그는 동생의 도발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 태준의 침묵은 서하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 자리에서 자신을 변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는 스스로를 지켜야만 했다. 서하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한운가의 며느리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배우겠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겸손했지만 결코 비굴하지는 않았다. 민선주 여사는 서하의 의외의 대처에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다시 비웃음을 되찾았다. 최선 가난한 동네에서 자란 아이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근본은 쉽게 변하는 게 아니란다. 그녀의 공격은 집요했다. 서하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어떤 말을 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입을 다물고 이 끔찍한 식사가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다. 그때 식사를 마친 태준이 냅킨으로 입가를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조금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은 채 말했다. 피곤하군. 먼저 올라가서 쉬겠다. 그리고는 서하를 향해 짧게 덧붙였다. 당신도 일찍 들어오도록 해. 그의 행동은 매우 갑작스러웠지만 덕분에 끔찍했던 식사는 허무하게 끝나버렸다. 태준이 자리를 뜨자 민선주와 강태민의 얼굴에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다. 태준의 행동은 명백히 서하를 감싸는 것으로 비쳤기 때문이었다. 서하는 그들에게 짧게 목례를 하고 서둘러 식당을 빠져나왔다. 2층으로 올라가는 거대한 계단 위에서 그녀는 잠시 멈춰 서서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온몸에 힘이 빠져 다리가 후들거렸다. 방금 전의 대화는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정받지 못하는 자를 향한 일방적인 폭력이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성 안에서 자신의 편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심지어 그녀의 법적인 남편조차도 그녀를 위한 방패가 되어주지는 않았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서하는 텅 빈 공간의 냉기에 몸을 떨었다. 태주는 이미 자신의 서재가 딸린 침실로 들어가 버린 후였다. 두 사람의 공간은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지만 그 사이의 거리는 결코 셔틀 수 없을 것처럼 멀게만 느껴졌다. 서하는 창가에 서서 어두운 정원을 내려다보았다. 잘 가꿔진 나무와 화려한 조명들이 아름다웠지만 그 아름다움은 그녀에게 어떤 위로도 주지 못했다. 그녀는 문득 이 결혼의 실체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계약이 아니었다. 태주는 자신을 이 거대한 전쟁터의 한가운데로 데려온 것이다. 자신을 방패막이로 쓰려는 것일까? 아니면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일까? 그의 속을 전혀 알 수가 없었다. 그의 차가운 무관심이 때로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계산된 행동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때로는 철저한 경멸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서하는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를 깨달았다.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결혼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그녀는 너무 쉽게 많은 것을 포기해버렸다. 자신의 이름, 자신의 삶, 그리고 자신의 감정까지도. 거울 앞에 선 서한은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한 자신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거울 속의 여자는 분명 윤서하였지만 더 이상 예전의 윤서하는 아니었다. 그녀는 웃는 법을 잊어버린 마리오네트 인형 같았다. 그 순간 그녀는 결심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고. 이렇게 인형처럼 살다가 버려질 수는 없다고. 그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짓밟으려 할수록 더욱 강해져야 한다고 다짐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언젠가 이 모든 것의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서 그녀는 더 이상 순진한 신데렐라가 아니었다. 차가운 재벌계 발을 들인 이상 이제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싸워나가야 했다. 서하의 눈빛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단단하고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지만 서하와 태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은 조금도 허물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점차 한운가의 시계에 맞춰 살아가는 법을 익혔다. 아침에는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장소에서 식사를 하고 정해진 역할을 연기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수동적인 인형으로만 머물지 않았다. 그녀는 거대한 저택의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곳은 그녀에게 유일한 안식처이자 무기고였다. 서하는 경영, 경제, 그리고 예술에 관한 책들을 닥치는 대로 읽어나갔다. 특히 미술사 관련 서적들은 그녀의 잠자고 있던 열정을 다시 깨웠다. 그녀는 한운가라는 거대한 제국의 언어를 배우고 있었다. 언젠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혹은 이곳을 벗어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식이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이런 변화를 저택의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들에게 윤서하는 여전히 배경 없는 가난한 고아일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선주 여사가 서하를 자신의 방으로 불렀다. 그녀는 자선 경매 행사가 열릴 것이라며 한운가의 며느리로서 당연히 참석해야 할 자리라고 통보했다. 그 행사는 강태민이 이사로 있는 한운 문화재단이 주최하는 것으로 정재계의 수많은 거물들이 참석하는 중요한 사교의 장이었다. 민 여사의 의도는 명백했다. 서하를 그런 자리에 아무런 준비 없이 내보내 망신을 주고 그녀가 얼마나 이 집안과 어울리지 않는 존재인지를 모두에게 각인시키려는 속셈이었다. 서하는 그 의도를 알았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그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행사 당일. 서하는 민 여사가 직접 골라준 지나치게 화려한 드레스를 입어야만 했다. 그것은 그녀를 돋보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의 어색함을 부각시켜 조롱거리로 만들려는 악의가 담긴 선택이었다. 서하는 드레스의 무게만큼이나 무거운 마음으로 태준과 함께 행사장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태준은 평소와 같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창밖을 응시하는 그의 옆모습은 조각상처럼 차갑고 단단해 보였다. 행사장은 화려함의 극치였다. 눈부신 샹들리에 아래 최고급 샴페인을 든 사람들이 우아한 몸짓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모든 것이 서하가 살아온 세계와는 너무나도 달랐다.
그녀는 마치 이방인처럼 겉돌았다. 강태민은 행사의 주최자로서 의기양양하게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고, 민 여사는 귀부인들 사이에서 여왕처럼 군림하며 서하를 은근히 경멸하는 시선으로 흘겨보았다. 그들은 서하가 곧 실수를 저지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조용히 전시장 한쪽으로 물러났다. 그곳에는 경매에 붙여질 미술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림들을 감상하며 잠시나마 숨을 돌렸다. 그런데 몇몇 작품들 앞에서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다. 특히 강태민이 재단의 이름으로 거액을 들여 매입했다는 신진 작가의 작품들이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색감과 구도는 훌륭했지만 붓터치에서 느껴지는 힘과 깊이가 작품의 명성에 미치지 못하는 느낌이었다. 그녀가 그림에 집중하고 있을 때 한 무리의 기자들과 미술 평론가들이 강태민과 함께 다가왔다. 강태민은 의도적으로 서하를 가리키며 소개했다. 이쪽은 제 형수님 되시는 분입니다. 미술에 조예가 깊으시죠. 그의 말은 덧이었다. 곧바로 한 기자가 그녀에게 마이크를 들이대며 질문을 던졌다. 사모님께서는 이 작품의 예술적 가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강태민 전무님의 안목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민선주 여사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완벽한 함정이었다. 서하가 어설픈 대답을 하면 교양 없는 여자로 낙인 찍힐 것이고, 대답을 못하면 한웅가의 체면을 깎아 먹게 될 터였다. 서하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도서관에서 밤새워 읽었던 책들의 내용을 떠올렸다. 그녀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색을 사용하는 방식이 매우 대담하고 인상적이네요. 그녀는 일단 긍정적인 평가로 운을 뗐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작가의 초기 작품에서 보이던 특유의 거친 질감이 이 최근 연작에서는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그린 것처럼 매끄럽게 정제되었죠. 물론 이것은 작가의 스타일 변화일 수도 있겠지만 예술의 가치는 종종 그 독창적인 고유성에서 비롯되기도 하니까요. 그녀의 말은 전문적이었고 날카로운 핵심을 찌르고 있었다. 그녀는 직접적인 비판 대신 전문가들만이 알아차릴 수 있는 의문을 던진 것이다. 그녀의 발언에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다. 몇몇 평론가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그들 역시 비슷한 위화감을 느꼈지만 한운가의 심기를 거스를까봐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것이다. 강태민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서하가 이토록 정교하게 자신의 허를 찌를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상황은 그가 원했던 방향과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기자들의 질문이 이제는 강태민에게로 향하기 시작했다. 작품의 진위 여부와 작가 선정 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었다. 당황한 태민이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고 말을 더듬는 순간이었다. 갑자기
행사장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지며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다. 강태준이 김 비서와 함께 단상 위로 올라서고 있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말을 이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한운문화재단이 해외에 유출되었던 국보급 문화재 한 점을 되찾아왔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의 발표에 행사장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되었다.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새로운 문화재에 쏠렸고 강태민의 프로젝트에 대한 논란은 순식간에 잊혔다. 태주는 가장 극적인 순간에 나타나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장악해버린 것이다. 태주는 단상에서 내려와 혼란의 중심에 서 있던 서혜계로 다가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목을 잡고 인파를 빠져나갔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든든하게 느껴졌다. 아무도 그의 앞을 가로막지 못했다. 서하는 영문도 모른 채 그에게 이끌려 행사장을 빠져나왔다. 뒤에서는 민선주 여사와 강태민이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들의 뒷모습을 노려보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서하는 창밖을 바라보는 태준의 옆모습을 힐끗 쳐다보았다. 묻고 싶은 말이 너무나도 많았다. 왜 자신을 도와주었는지, 어떻게 그 타이밍에 맞춰 나타났는지. 하지만 어떤 질문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의 주변에는 여전히 누구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차가운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그녀가 간신히 입을 열어 고맙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는 짧게 대답했다. 불필요한 소란은 만들지 마.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온기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것은 걱정이라기보다는 경고에 가까웠다. 그는 서하를 도운 것이 아니라 단지 한운가의 이미지가 훼손되는 것을 막았을 뿐이라는 차가운 현실을 일깨워 주었다. 하지만 서하는 왠지 모르게 그의 말이 전부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그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은 과연 무엇일까? 그녀를 둘러싼 미스터리는 더욱 깊어지고 있었다. 자선 행사 이후 저택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다. 민선주 여사와 강태민은 서해에게 더 이상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들의 침묵은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불길했다. 그들은 서하가 예상보다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이제는 더 교묘하고 은밀한 방식으로 그녀를 올가맬 계획을 세우고 있을 터였다. 서하는 그들의 보이지 않는 압박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살얼음판 위를 걷는 심정으로 보냈다. 그녀를 유일하게 위로해 주는 것은 그림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도서관에만 틀어박혀 있지 않았다. 무언가에 몰두하지 않으면 이 거대한 집이 주는 중압감에 짓눌려 질식해버릴 것만 같았다. 그녀는 저택의 집사장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자신이 그림을 그릴 만한 작은 공간이라도 얻을 수 있겠냐고. 집사장은 잠시 난처한 표정을 짓더니 저택 동쪽 별관 끝에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 창고가 하나 있다고 알려주었다. 그곳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힌 공간이었다. 두꺼운 먼지가 겹겹이 쌓여 있었고
낡은 가구들과 상자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하지만 커다란 창문 너머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 무엇보다 그곳에는 자신을 감시하는 그 어떤 시선도 존재하지 않았다. 서하는 그곳이 마음에 들었다. 그녀는 며칠에 걸쳐 혼자 힘으로 창고를 청소하고 정리하기 시작했다. 묵은 먼지를 닦아내고 낡은 천을 걷어내는 일은 마치 자신의 과거를 정리하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창고 가장 깊숙한 구석에 놓인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자물쇠도 없이 먼지만 뒤집어 쓰고 있는 상자였다. 호기심이 생긴 서하는 조심스럽게 상자의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침구류와 빛바랜 사진 몇 장, 그리고 낡은 가죽 표지로 된 스케치북 한 권이 들어 있었다. 서하는 무심코 스케치북을 집어들었다. 손끝에 닿는 가죽의 감촉이 이상하게도 익숙하게 느껴졌다. 그녀가 스케치북의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시간은 멈춘 듯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아주 어릴 적 살았던 바닷가 마을의 풍경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비스듬히 기울어진 등대, 파도가 부서지는 해안 절벽, 마을 어귀의 늙은 버드나무까지. 그것은 사진보다 더 생생하게 과거의 기억을 불러일으켰다. 그림을 그린 사람의 따뜻한 시선과 애정이 종이 위에 그대로 녹아있는 듯했다. 그림의 스타일은 너무나도 익숙했다. 그것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그림체였다. 서하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스케치북이 왜 한운가의 저택 창고에 있는 것일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다음 장을 넘겼다. 그곳에는 한 소년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다. 10서너 살쯤 되었을까. 다 해진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유난히 강렬하고 깊었다. 슬픔과 경계심, 그리고 그 나이 소년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든 깊은 고독이 담긴 눈이었다. 서하는 그 얼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누구일까? 어릴 적 기억을 아무리 더듬어 보아도 떠오르는 얼굴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림 속 소년의 눈빛은 이상하게도 낯설지가 않았다. 어디선가 본 듯한, 어쩌면 매일 마주하고 있는 누군가의 눈빛과 닮아 있었다. 서하는 애써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되는 상상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계속해서 스케치북을 넘겼다. 다음 페이지에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들 옆에는 언제나 그림 속에 그 소년이 함께였다. 그림들은 잊고 있던 기억의 파편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여름날 아버지가 그 소년에게 그림 그리는 법을 가르쳐 주던 모습. 어머니가 따뜻한 저녁밥을 차려주자. 허겁지겁 밥을 먹던 소년의 마른 등, 비 오는 날, 낡은 우산 하나를 나눠 쓰고 함께 집으로 돌아오던 길. 기억은 안개처럼 희미했지만 그때 느꼈던 감정만은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그들은 한때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였다. 서하는 혼란스러웠다. 왜 자신은 이토록 중요한 기억을 까맣게 잊고 있었을까? 부모님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신 후 그 충격으로 인해 유년 시절에 많은 기억들이 지워져 버렸다. 친척 집을 전전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는 동안 그녀는 과거를 돌아볼 여유조차 없었다. 그녀는 스케치북의 마지막 장에 이르렀다.
그곳에는 서툰 글씨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반드시 지켜줄게. 누구의 글씨였을까? 그 순간 서하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림 속 소년의 깊고 고독한 눈빛, 그리고 매일 아침 자신을 스쳐 지나가는 강태준의 차가운 눈빛, 두 개의 이미지가 하나로 겹쳐졌다. 서하는 숨을 헙 들이켰다. 설마 그럴 리가 없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3세와 부모님에게 신세를 졌던 가난한 소년이라니. 그것은 소설 속에서나 나올 법한 터무니없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조각난 퍼즐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자신을 선택한 이유를 절대 알려주지 않았던 그의 태도. 자신을 경멸하는 가족들로부터 미묘하게 자신을 보호해 주었던 그의 행동들. 그리고 불필요한 소란은 만들지 마라고 했던 그의 경고까지. 그것이 만약 자신을 걱정해서 한 말이었다면 모든 것이 새롭게 해석되기 시작했다. 서하는 스케치북을 가슴에 꼭 껴안았다. 만약 자신의 추측이 사실이라면 이 결혼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된 인연의 끈이었으며 지키지 못한 약속에 대한 속죄였고 뒤틀린 방식으로 전하는 그의 진심일지도 몰랐다. 그는 자신을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어릴 적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이 모든 일을 계획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것일까? 왜 차가운 가면 뒤에 자신의 모든 것을 숨기고 있는 것일까? 서하는 이제 그를 더 이상 어렵고 불편한 남편으로만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는 상처 입은 과거를 가슴에 묻은 채 홀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외로운 소년이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강태준이라는 남자를 이해하고 싶어졌다. 그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어졌다. 이 차가운 결혼 생활의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반드시 자신의 눈으로 확인해야만 했다. 서하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 하나가 피어올랐다. 낡은 스케치북은 서하의 삶에 예상치 못한 파문을 일으켰다. 그녀는 더 이상 이 거대한 저택의 무력한 이방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비밀을 공유한 사람이 되었고 풀어야 할 수수께끼를 가진 탐정이 되었다. 강태준을 향한 그녀의 시선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그의 차가운 무관심은 더 이상 단순한 경멸로 느껴지지 않았다. 그 이면에는 홀로 감당하고 있을 깊은 상처와 고독이 숨어 있을 것이라 짐작했다. 그녀는 그를 이해하고 싶어졌고 그를 돕고 싶어졌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자선 행사에서 목격했던 강태민의 비리는 그녀에게 작은 실마리를 제공했다. 만약 태준이 과거의 약속 때문에 자신을 지키려 한다면 자신 역시 그와 그의 가족, 한웅그룹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다. 서하는 한운문화재단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저택의 서재에 있는 컴퓨터와 방대한 자료들은 그녀에게 훌륭한 무기가 되어 주었다. 밤늦도록 재단의 지난 몇 년간의 활동 보고서와 언론 기사, 미술 시장의 동향 등을 분석했다. 조사를 하면 할수록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갔다.
강태민이 주도한 프로젝트들은 하나같이 특정 갤러리와 신인 작가들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작품 매입 가격은 시장가보다 터무니없이 부풀려져 있었다. 전형적인 비자금 조성 수법이었다. 이것은 단순히 강태민 개인의 비리를 넘어 한운그룹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위험한 시한폭탄이었다. 서한은 이 사실을 태준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했다. 결국 그녀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그녀는 자신이 찾아낸 자료들을 깔끔하게 정리하여 보고서로 만들었다. 그리고 며칠 후 온 가족이 모이는 주말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 보고서를 꺼내놓았다. 민선주 여사와 강태민은 갑작스러운 그녀의 행동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서한은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감추며 차분하게 자신이 발견한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강태민의 얼굴은 점차 붉게 달아올랐다. 민선주 여사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서하의 말을 끊었다. 지금 네가 뭘 하자는 거냐. 근본도 없는 것이 감히 우리 집안일에 끼어들어. 태민이가 하는 일에 네가 뭘 안다고 이런 무례한 짓을 벌이는 거지. 그녀의 분노는 서하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녀는 아들의 비리보다 서하의 도전적인 태도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는 듯이 보였다. 강태민은 서하가 내민 보고서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소리쳤다. 이게 다 무슨 헛소리야. 형수님이 뭘 착각하신 모양인데 가만히 인형처럼 앉아있는 게 형수님 역할이라고요. 어디서 감히 재단 일에 주둥이를 놀려. 그의 폭언에도 서하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은 한운가의 명예가 걸린 일입니다. 이대로 둔다면 더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줄곧 침묵을 지키고 있던 태준이 입을 열었다. 그 보고서 나에게 줘.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서하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에게 보고서를 건넸다. 태주는 보고서를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그는 보고서를 덮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단 한마디만을 남긴 채 식당을 떠났다. 내가 알아보겠다. 그의 행동은 모두에게 의문을 남겼다. 민선주와 강태민은 그의 속내를 알 수 없어 불안해했고 서하 역시 그가 자신의 편을 들어줄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며칠간 저택에는 폭풍전야와 같은 긴장감이 흘렀다. 그리고 마침내 민선주와 강태민의 방역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서하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열하고 잔인한 방법을 선택했다. 며칠 후 한 타블로이드 신문에 서하의 과거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가 실렸다. 그녀가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했으며 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강태준에게 접근했다는 내용이었다. 심지어 그녀의 부모님의 죽음마저 의심스럽다는 암시까지 담겨 있었다. 기사는 순식간에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갔고 신데렐라의 추악한 과거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대중의 입에 오르내렸다. 서하는 하루아침에 희대의 사기꾼이자 악녀가 되어 있었다.
서하는 세상으로부터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저택 밖으로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었고 쏟아지는 비난과 조롱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녀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민선주 여사는 이제 대놓고 그녀를 경멸하며 당장 이 집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소리쳤다. 하지만 정작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 있는 태주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서해에게 가장 큰 고통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완전히 버려졌다고 생각했다. 스캔들이 절정에 달했을 때 민선주 여사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그녀의 목적은 이번 사태를 빌미로 서하를 내쫓고 동시에 집안 단속도 제대로 못한 태준의 입지를 뒤흔들어 아들 태민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함이었다. 이사회 회의실은 살벌한 기운으로 가득 찼다. 민 여사 측 이사들은 서하의 스캔들로 인해 회사의 이미지가 얼마나 실추되었는지를 떠들며 태준을 압박했다. 강태민은 기다렸다는 듯이 준비해온 자료들을 화면에 띄우며 서하를 비난했다. 이렇게 부도덕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강태준 부회장께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 마땅히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태준에게로 쏠렸다. 모두가 그가 자신의 문제 많은 아내를 버리고 회사를 선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해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는 동안에도 그는 그저 눈을 감은 채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모든 공격이 끝나고 민 여사가 태준에게 최종적인 결단을 내리라고 압박하는 순간이었다. 감고 있던 눈을 뜬 태준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회의실을 둘러보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내 아내에 대한 이야기는 그쯤 해두시죠. 그의 한마디에 소란스럽던 회의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그는 김 비서에게 눈짓했고 김 비서는 새로운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그것은 국내 최고의 회계법이 내서 작성한 한운 문화재단에 대한 특별감사 보고서였다. 서하가 제기했던 모든 의혹들이 사실이었으며 강태민이 수십억 원의 공금을 횡령했다는 명백한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다음 화면에는 서해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린 타블로이드 기자와 강태민의 측근이 은밀하게 돈을 주고받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재생되었다. 모든 것이 조작된 음해였음이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태주는 계속해서 말했다. 내 아내는 회사를 위험에 빠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사 내부의 암적인 존재를 처음으로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책임져야 할 사람은 내 아내가 아니라 바로 당신들이요. 강태민 전무? 그리고 이런 자를 비호한 민선주 이사장. 그의 선언은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포성이었다. 그는 이사회를 향해 문화재단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와 관련자 처벌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민 여사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아들을 바라보았고 강태민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서 있었다. 서하는 저택의 방 안에서 이 모든 상황을 뉴스를 통해 지켜보고 있었다. 이사회가 끝나자마자 언론은 태준이 아내를 보호하고 동생의 비리를 폭로했다는 기사를 쏟아냈다.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다.
서하는 태준의 사진을 보며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완벽한 방식으로 자신을 구해낸 것이었다. 그는 침묵 속에서 이 모든 방역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무서운 사람이었다. 이사회에서 벌어진 폭풍이 지나간 후 한웅과 저택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강태민은 모든 직위에서 해제된 채 자택에 연금되었고 민선주 여사는 충격으로 쓰러져 두문불출했다. 태주는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집안의 권력 구도를 완벽하게 뒤집어 놓았다. 저택의 사용인들은 이제 서하를 이전과는 다른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의 시선에는 경외심과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배경 없는 장식품이 아니라 회장님의 비호를 받는 미스터리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서하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복잡하고 무거웠다. 태준이 보여준 모습은 사랑하는 아내를 지키는 남편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적을 제거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카드를 사용한 냉철한 전략가의 모습이었다. 그는 그녀를 방패로 그리고 동시에 칼로 사용했다. 그녀는 그의 치밀한 계획 덕분에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그의 거대한 체스판 위에 놓인 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와 그 사이의 근본적인 문제는 조금도 해결되지 않았다. 그녀는 밤마다 창고에서 가져온 낡은 스케치북을 펼쳐보았다. 그림 속 상처 입은 소년의 눈빛과 현실 속 차가운 남자의 눈빛이 겹쳐지며 그녀의 마음을 어지럽혔다. 더 이상은 이런 불확실함 속에서 살 수 없었다. 진실이 무엇이든 그녀는 직접 그의 입을 통해 들어야만 했다. 침묵과 오해로 쌓아 올린 벽을 그대로 둔다면 두 사람은 영원히 서로에게 닿을 수 없을 터였다. 그녀는 모든 것을 걸고 그와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마치 그녀의 결심에 화답이라도 하듯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가 저택의 침묵을 깨뜨렸다. 서하는 태준이 서재에 혼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폭풍우가 치는 밤이면 종종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서재에서 밤을 새우곤 했다. 서하는 스케치북을 품에 안고 그의 서재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들어오라는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재 안은 희미한 스탠드 불빛만이 켜져 있었다. 태주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창밖을 휘몰아치는 비바람을 보고 있었다. 그의 넓은 등은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진 것처럼 외롭고 위태로워 보였다. 서하는 조용히 그의 책상 위로 스케치북을 올려놓았다. 스케치북을 발견한 태준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을 그녀는 놓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평소보다 더욱 깊고 어두웠다. 서하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히지 않을 만큼 단단하고 명료했다. 당신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더 이상은 피하지 말아주세요.
대체 누구예요?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다. 나와 결혼한 진짜 이유를 말해줘요. 진실을 알 자격. 이제는 내게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태주는 대답 대신 책상 위의 스케치북으로 시선을 옮겼다. 그는 천천히 다가와 낡은 가죽 표지를 손끝으로 쓸어내렸다. 그의 손길은 아주 조심스러웠고 그 안에는 깊은 그리움 같은 것이 묻어 있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서재 안에는 오직 거친 빗소리와 두 사람의 무거운 침묵만이 가득했다. 서하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다시 입을 열려는 순간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기억하는군.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아주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니, 어쩌면 나만 기억하는 줄 알았는데. 그는 스케치북을 펼쳐 소년의 초상이 그려진 페이지를 열었다. 그리고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과 그림 속 소년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이 아이가 누군지 정말 모르겠어. 그의 질문은 자조적인 웃음과 함께 흩어졌다. 그는 비로소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그의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 서하가 살던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한운그룹의 경쟁사였던 대형그룹 회장의 운전기사 아들이었다. 아버지가 의문의 사고로 돌아가시고 어머니마저 그를 버리고 떠난 후 그는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 어른들의 탐욕과 암투를 피해 도망친 곳이 바로 서하의 동네였다. 굶주림과 절망 속에서 길거리를 헤매던 그를 발견하고 손을 내밀어준 것이 서하의 부모님이었다. 네어의 부모님은 나에게 처음으로 따뜻한 밥을 주셨어. 아무런 대가도 없이. 너의 아버지는 나에게 그림 그리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어머니는 매일 밤 내 상처를 치료해 주셨지. 그의 목소리는 젖어 있었다. 그리고 너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나를 따라주었어. 네 작은 과자를 나눠주고 나를 오빠라고 부르면서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느껴본 온기였어. 가족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그때 처음 알았어.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다. 그의 존재를 알게 된 할아버지. 한웅그룹의 창업주인 강 회장이 사람들을 보내 그를 다시 서울로 데려갔다. 그는 하루아침에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차갑고 잔인한 생존 경쟁의 한복판으로 내던져졌다. 헤어지던 날. 그는 서에게 아무런 말도 남기지 못했다. 그저 언젠가 반드시 돌아와 이 은혜를 갚고 그녀를 지켜주겠다고 스스로에게 그리고 스케치북 마지막 장에 약속을 새겼을 뿐이었다. 그 후로 내 삶은 전쟁이었어. 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고 내 것을 지키기 위해 더 강해져야만 했지. 그러는 동안에도 단 한순간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그는 서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 속에는 더 이상 차가운 얼음 대신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뜨거운 감정이 파도처럼 일렁이고 있었다. 내 소식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 그런데 네가 위험에 처했다는 걸 알게 됐어. 부모님이 남기신 빚 때문에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리고 있다는 걸. 그는 그 배후에 자신의 정적들이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그들이 서하를 이용해 자신을 공격하려 한다는 것을, 너를 지킬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어. 내 옆에 두는 것, 법적인 내 아내로 만들어서 누구도 함부로 너를 건드릴 수 없게 만드는 것. 그래서 그런 계약을 제안했던 거야. 너에게 상처를 주게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것 말고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어. 그의 고백은 천둥 소리와 함께 서하의 심장에 깊이 박혔다. 모든 조각들이 맞춰졌다. 그의 이해할 수 없었던 행동들, 차가운 무관심 속에 숨겨져 있던 미묘한 배려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녀를 지켜주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는 그녀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나도 지키고 싶었기 때문에 그녀를 밀어냈던 것이다. 서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길고 외로운 시간 동안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을 그에 대한 안타까움과 마침내 진심을 알게 된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그의 뺨을 감쌌다. 왜 이제야 말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혼자서 다 짊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녀의 물음에 태주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두 사람의 마음이 비로소 서로에게 닿는 순간이었다. 비바람은 여전히 창밖에서 울부짖고 있었지만 서재 안의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폭풍도 닿을 수 없는 고요하고 따뜻한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폭풍우가 휩쓸고 간 아침, 세상은 거짓말처럼 고요했다. 서하와 태준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거대한 벽이 무너진 후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하지만 새로운 종류의 공기가 흐르기 시작했다. 태준은 더 이상 그녀를 투명인간처럼 대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깊고 말이 없었지만 그 안에는 이제 미세한 온기가 담겨 있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그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물었다. 어젯밤 잠은 잘 잤어. 지극히 평범한 그 한마디가 서하의 마음을 낯선 떨림으로 채웠다. 그날 저녁, 태주는 서하를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그는 지난 이사회에서 벌어진 일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강태민의 비리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그 뒤에는 민선주 여사와 그녀를 따르는 부패한 이사들의 세력이 깊게 뿌리내리고 있었다. 그들은 오랫동안 회사의 자금을 빼돌려 자신들의 세력을 키워왔고 호시탐탐 경영권을 찬탈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태준이 후계자로 지목된 이후 그들의 움직임은 더욱 대담하고 위험해졌다. 태준은 그들의 커넥션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회계 장부를 조작하고 비자금을 세탁하는 데 사용된 해외의 페이퍼 컴퍼니와 차명 계좌의 실체를 밝혀내야만 그들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낼 수 있었다. 지금까지는 나 혼자만의 싸움이었어.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그는 서하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눈빛은 그녀를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닌 함께 싸울 동반자로 인정하고 있었다. 서하는 그 순간 강한 결심을 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등 뒤에 숨어 보호만 받는 연약한 존재가 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곁에서 그와 함께 싸우고 싶었다.
나도 돕게 해줘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녀의 말에 태주는 잠시 망설였다. 위험한 일에 그녀를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하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호했다. 그녀는 자신의 장점을 설명했다. 모두가 나를 아무것도 모르는 배경 없는 여자로 알고 있어요. 미인 여사님이나 다른 이사님들도 나를 전혀 경계하지 않겠지요. 바로 그 점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녀의 생각은 정확했다. 사람들은 힘없는 존재 앞에서 가장 쉽게 방심하고 가장 쉽게 비밀을 드러내는 법이었다. 태주는 그녀의 지혜와 용기에 감탄하며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두 사람의 은밀하고 위험한 공조가 시작되었다. 태주는 정면에서 적들을 압박했다. 그는 회계법인과 법무팀을 동원해 그룹 전체에 대한 고강도 감사를 시작했고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을 추적하며 그들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갔다. 한편 서하는 후방에서 정보 수집을 담당했다. 그녀는 이전에는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사교 모임과 자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민 여사 측 사람들은 의아해하면서도 남편에게 잘 보이고 싶어 안달이 난 어리석은 여자로 치부하며 비웃을 뿐이었다. 서하는 그들의 경멸을 역이용했다. 그녀는 예술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귀부인들의 대화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 그녀는 그들의 허영심을 자극하고 때로는 어수룩한 척 질문을 던지며 그들로부터 중요한 정보들을 조금씩 흘려들었다. 어머, 그 갤러리는 요즘 투자 가치가 높은가 봐요. 저희 전무님, 아니, 태민 씨도 거기 작품을 많이 사들였던데 그녀의 순진한 얼굴에 속아 넘어간 귀부인들은 자신도 모르게 내부 정보들을 떠벌리곤 했다. 어느 날 서하는 미인 여사의 최측근인 윤 이사의 아내가 주최하는 프라이빗 파티에 초대받았다. 그곳에서 그녀는 결정적인 단서를 포착했다. 파티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윤 이사는 잠시 서재에서 누군가와 심각한 표정으로 통화를 하고 있었다. 서하는 와인을 가지러 가는 척하며 그의 서재 근처를 지나갔다. 열린 문틈으로 그녀는 윤 이사가 다급하게 내뱉는 몇 개의 단어들을 들을 수 있었다. 블루 다이아몬드, 스위스 계좌,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 그날 밤 서하는 자신이 들은 것을 태준에게 모두 이야기했다. 블루 다이아몬드는 그들이 자금 세탁을 위해 이용하는 유령 회사의 이름이었다. 태준의 팀이 한 달 넘게 추적하고 있었지만 실체를 잡지 못하고 있던 바로 그 회사였다. 서하가 가져온 정보 덕분에 그들은 마침내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맞출 수 있게 되었다. 금요일까지 스위스 계좌로 거액의 비자금이 옮겨질 것이라는 사실을 두 사람은 밤늦도록 서재에 마주 앉아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다. 함께 전략을 짜고 정보를 공유하는 동안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눈에 띄게 가까워졌다. 서하는 그의 냉정한 판단력과 치밀함에 감탄했고 태주는 그녀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대담함에 놀라워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최고의 파트너가 되어가고 있었다. 때로는 지쳐서 책상에 엎드려 잠이 든 서하의 어깨에 태준이 조용히 담요를 덮어주기도 했고, 서하는 밤새 많은 그를 위해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며 그의 곁을 지켰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계약으로 묶인 쇼윈도 부부가 아니었다.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싸우는 전우이자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유일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태주는 서하 앞에서 처음으로 희미하게 미소를 짓기도 했고, 서하는 그의 미소 속에서 과거의 외로운 소년의 모습을 발견하고 가슴 아파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소리 없이, 하지만 아주 깊고 단단하게 두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결전의 날이 다가왔다. 금요일. 블루 다이아몬드의 자금 이동이 이루어지기 직전, 태주는 검찰과 금융감독원에 모든 자료를 넘겼다. 동시에 그는 한웅그룹의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했다.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한 마지막 무대였다. 주주총회가 열리기 전날 밤, 서하는 불안한 표정으로 서재 창가에 서 있는 태준에게 다가갔다. 괜찮을까요? 모든 게 계획대로 될까요? 태준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네가 내 곁에 있으니 괜찮을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끝나면 그때는 계약이 아니라 진짜 부부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어. 그의 고백에 서하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품에 기댔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함께 맞이할 새로운 아침을 기다리며 서로의 온기에 의지한 채 조용히 밤을 보냈다.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의 아침은 폭풍의 눈처럼 고요했다. 한웅그룹 본사 앞은 이른 아침부터 진을 친 기자들과 방송 카메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그룹의 운명을 가를 세기의 대결을 취재하려는 열기로 공기마저 뜨거웠다. 저택의 드레스룸에서 서하는 태준이 직접 골라준 단정한 베이지색 정장을 입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지만 두려움은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태주는 넥타이를 매만지며 거울 앞에 선 서하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거울 속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걱정하지 마. 내가 있어 라고 말하고 있었다. 서하는 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짧은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은 말보다 더 깊은 신뢰와 연대감을 나누었다. 오늘 그들은 함께 이 길고 지독했던 전쟁을 끝내러 가는 것이었다. 주주총회장은 거대한 콜로슴을 방불케 했다. 수많은 주주들과 이사진, 그리고 양측의 변호인단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민선주 여사와 그녀의 파벌은 승리를 확신하는 듯 여유로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직위 해제 상태였지만 대주주 자격으로 참석한 강태민의 얼굴에는 오만함마저 서려 있었다. 그들은 태준을 끌어내리고 한웅그룹을 자신들의 소나귀에 넣을 모든 준비를 끝마친 상태였다. 태준과 서하가 함께 회의장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고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로 향했다. 특히
공식 석상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서하의 등장은 많은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녀는 태준의 옆자리에 당당하게 앉았다. 그녀의 조용하지만 흔들림 없는 태도는 상대를 압도하는 묘한 힘을 발산했다. 민선주 여사는 그런 서하의 모습을 보며 코웃음을 쳤다. 마지막 발악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다. 회의가 시작되고 의장석에 앉은 민선주 여사가 먼저 포문을 열었다. 그녀는 준비해온 연설문을 읽으며 태준의 경영 능력을 맹렬하게 비난했다. 그의 독단적인 결정들이 회사를 위기에 빠뜨렸으며 특히 그의 스캔들은 그룹의 이미지를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추락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아들 태민을 위기에서 회사를 구할 유일한 대안으로 내세웠다.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고 몇몇 주주들은 동요하는 기색을 보였다. 민 여사의 선동에 이어 그녀의 측근 이사들이 차례로 일어나 태준에 대한 불신이만을 발휘했다. 모든 것이 그들이 짜놓은 각본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의장이 불신이만에 대한 표결을 시작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줄곧 침묵을 지키던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잠깐만. 의장, 표결에 앞서 주주 여러분께 반드시 알려드려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그의 말에 회의장은 다시 한번 술렁였다. 태준은 민 여사를 향해 차가운 시선을 던지며 말을 이었다. 회사를 진짜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 과연 제 스캔들뿐일까요? 아니면 수십 년간 회사를 좀먹어온 암적인 존재들입니까? 그는 연단으로 걸어 나갔다. 하지만 그가 향한 곳은 마이크 앞이 아니었다. 그는 회의장 뒷문을 향해 신호를 보냈고 잠시 후 문이 열리며 검사와 수사관들 그리고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회의장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민선주 여사와 강태민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태준은 당황하는 주주들을 향해 담담하게 말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서는 한우그룹의 부끄러운 민낯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회의장 정면에 거대한 스크린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영상 속에는 강태민과 그의 측근들이 블루 다이아몬드라는 유령 회사를 통해 어떻게 회사의 자금을 빼돌렸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비밀 장부, 녹취록, 이메일 내역 등 증거는 차고 넘쳤다. 스위스 은행의 비밀 계좌로 거액의 자금이 송금되는 내역이 화면을 가득 채우자 주주들의 입에서는 탄식과 분노가 터져 나왔다. 민선주 여사가 이 모든 비리를 묵인하고 비호했다는 증거까지 공개되자 그녀는 결국 의자에서 무너지듯 쓰러졌다. 강태민은 이성을 잃고 회의장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문 앞을 지키고 있던 수사관들에게 가로막혔다.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한 주주가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다. 그렇다면 저 여자는 대체 뭡니까? 부회장님의 부인이라는 저 여자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까? 모든 시선이 다시 서해계로 향했다. 몇몇 사람들은 그녀가 모든 것을 꾸민 공범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태준이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입을 열려는 순간 서하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마이크 앞으로 걸어가 회의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을 차분히 둘러보았다. 저는 한웅가의 사람이기 이전에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던 한 명의 목격자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제가 처음 문화재단의 비리 정황을 발견하고 남편에게 알렸을 때 저는 이것이 이렇게 거대한 부패의 시작일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단지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그의 회사가 더 이상 상처 입는 것을 막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고백에 회의장은 숙연해졌다. 그녀의 말과 태도에서는 어떤 거짓이나 꾸밈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가난한 신데렐라가 아니었다. 위기의 순간에 회사를 구한 용기 있는 내부 고발자이자 회장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였다. 그녀를 향한 의심의 눈초리는 어느새 존경과 신뢰의 눈빛으로 바뀌어 있었다. 서하는 짧은 연설을 마치고 태준의 곁으로 돌아와 조용히 앉았다. 주주총회는 태준에 대한 압도적인 신임과 지지로 마무리되었다. 강태민과 그의 일당들은 현장에서 모두 체포되어 검찰로 압송되었다. 수십 년간 한웅그룹을 지배해온 민선주 여사의 철옹성 같던 왕국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모든 것이 끝난 후 태준은 연단 위에 서서 회의장을 둘러보았다. 승리의 영광 속에서 그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자신의 아내인 윤서혜에게만 머물러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하지만 그 어떤 말보다 더 깊은 눈빛을 나누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끝이 났다. 주주총회가 끝난 후에 한웅그룹은 거대한 지진이라도 휩쓸고 간 듯했다. 강태민과 그 일당의 구속 소식은 대한민국 전체를 떠들썩하게 만들었고 한웅그룹의 주가는 일시적으로 폭락했다가 강태준 회장의 강력한 개혁 의지 표명과 함께 기록적인 반등세를 보였다. 세상은 젊은 총수의 대담한 결단력과 그 곁을 지킨 지혜로운 아내의 이야기에 열광했다. 두 사람은 하루아침에 위기의 회사를 구한 영웅적인 커플로 떠올랐다. 언론의 광란과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한웅가 저택은 놀라울 만큼의 평온을 되찾았다. 족쇄처럼 집안을 짓누르던 민선주 여사의 그림자는 사라졌다. 그녀는 모든 직함과 사회적 지위를 박탈당한 채 지방의 별장으로 쫓겨나듯 떠났다. 텅 비어버린 그녀의 방은 마치 오랫동안 앓던 이가 빠진 자리처럼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한 여운을 남겼다. 저택의 공기는 마침내 자유롭게 숨을 쉬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서하와 태주는 처음으로 저택의 거대한 식당이 아닌 작은 온실 정원에 딸린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요리사가 정성껏 준비한 저녁 식사가 차려졌지만 두 사람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서로를 바라보는데 더 많은 시간을 썼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이전처럼 차갑고 불편하지는 않았다. 그것은 길고 긴 싸움을 끝낸 전우들이 나누는 편안하고 따뜻한 종류의 침묵이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서하였다. 당신, 괜찮아요.
그녀의 질문은 그의 안위를 묻는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어머니와 동생을 직접 심판해야 했던 그의 아픈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기도 했다. 태주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썩어버린 환부를 도려낸 것뿐이야. 아프지만 더 늦기 전에 해야만 했던 일이었어. 그는 와인잔을 들어 그녀의 잔에 가볍게 부딪혔다. 그리고 네가 곁에 있었으니까.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나란히 정원을 걸었다. 밤 공기는 상쾌했고 은은한 달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태주는 걸음을 멈추고 서하를 돌아보았다. 그는 오랫동안 망설였던 질문을 마침내 입 밖으로 꺼냈다. 그때 내가 서울로 떠난 후에 어떻게 지냈어? 많이 힘들었지.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미안함과 죄책감이 묻어 있었다. 서하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 탓이 아니에요. 그때는 우리 모두 어렸고 아무런 힘이 없었잖아요. 그녀는 담담하게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친척 집을 전전하며 겪어야 했던 서름, 스스로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고단함, 그리고 그림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발버둥 쳤던 시간들. 그녀의 이야기는 슬펐지만 그 안에는 어떤 원망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의 힘으로 온전히 감당해내고 있었다. 이번에는 서하가 그에게 물었다. 당신은요, 한운가에서의 삶은 어땠어요? 그 질문에 태준의 얼굴에 씁쓸한 그늘이 드리워졌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자신의 유년 시절을 털어놓았다. 갑자기 나타난 이방인을 경계하고 질시했던 가족들, 할아버지의 혹독한 후계자 교육, 그리고 자신을 죽이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이복 형제들과의 암투. 그의 삶은 하루하루가 전쟁이었고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잠들 수 없는 가시밭길이었다. 매일 밤 도망치고 싶었어. 모든 걸 버리고 너희 가족이 있던 그 바닷가 마을로 돌아가고 싶었지. 그는 서하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그때마다 나를 붙잡아 준 게 바로 이 스케치북이었어. 너희 부모님의 온정, 그리고 너의 웃는 얼굴. 언젠가 내가 강해져서 이 모든 것을 갚고 너를 지켜주겠다는 약속, 그 약속 하나로 그 지옥 같은 시간을 버텨냈어. 그의 눈가가 붉게 젖어 있었다. 서하는 말없이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서로의 고독을 비로소 온전하게 마주하고 있었다. 그들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을 공유했지만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홀로 감당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앞으로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었다. 두 사람의 마음은 그 어떤 말보다도 더 깊고 진실하게 연결되었다. 저택으로 돌아온 태주는 서재 책상 서랍에서 낡은 서류 한 장을 꺼냈다. 그것은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날 서명했던 혼인 계약서였다. 그는 계약서를 서해에게 내밀었다. 이건 너를 내 곁에 두기 위한 내 이기적인 수단이었어. 너를 지킨다는 명분 아래 너의 자유와 감정을 속박했던 족쇄였지.
그는 서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이건 더 이상 필요 없어. 그는 계약서를 천천히, 그리고 단호하게 반으로 찢었다. 그리고 또다시 반으로 찢어 완전히 형태를 알아볼 수 없게 만들었다.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카펫 위로 힘없이 흩어졌다. 윤서하,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다. 나와 다시 시작해 주겠어. 계약으로 묶인 가짜 부부가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진짜 부부로 너의 남편이 될 기회를 나에게 줄 수 있을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세상에서 가장 간절하고 진실했다. 서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는지도 몰랐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태주는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겨 부드럽게 하지만 깊이 입을 맞췄다. 그것은 두 사람의 첫 번째 진짜 입맞춤이었다. 오해와 상처, 기다림의 시간이 녹아내리고 비로소 서로의 진심이 온전하게 전해지는 순간이었다. 길고 길었던 겨울이 끝나고 두 사람의 삶에 마침내 따뜻한 봄이 찾아오고 있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강태준이 한웅그룹의 회장으로 취임한 후 그룹은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를 겪었다. 부패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고 투명 경영을 선언한 그의 개혁은 재계에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든든한 지지자이자 현명한 조언자인 아내 윤서아가 함께했다. 세상은 더 이상 그들을 신데렐라 스토리의 주인공으로 부르지 않았다. 그들은 한웅그룹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동반자이자 혁신가로 인정받았다. 가장 큰 변화는 서핵에서 시작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회장님의 아내라는 이름 뒤에 머물지 않았다. 기존의 한운문화재단은 해체되었고 그녀의 주도해 한운희망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재단의 목표는 명확했다. 과거의 자신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젊은 예술가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숨겨진 인재들을 찾아 나섰다. 어느 화창한 오후, 서하는 재단에서 운영하는 작은 갤러리에서 한 젊은 작가의 전시 준비를 돕고 있었다. 그림을 어떻게 배치해야 할지 몰라 쩔쩔매는 학생의 어깨를 그녀가 부드럽게 두드리며 조언을 건넸다. 이 그림은 빛을 정면으로 받는 곳에 걸어야 색감이 더 살아날 것 같아요. 작가님의 의도가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어디일지 함께 고민해 볼까요? 그녀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열정과 따뜻한 애정이 가득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자리를, 자신의 목소리를 찾은 것이다. 저택의 풍경 또한 완전히 달라졌다. 차갑고 삭막했던 공간은 서예아가 직접 고른 그림들과 그녀가 가꾸는 화초들로 생기가 넘쳤다. 주말이면 정원에서는 작은 음악회가 열리기도 했고 두 사람은 더 이상 거대한 식탁이 아닌 햇살이 잘 드는 주방의 작은 테이블에서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집은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보금자리가 되었다. 두 사람은 그 안에서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쌓아갔다. 그날 저녁, 태주는 평소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퇴근했다. 그는 서재에서 서류를 보는 대신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서 서툴게 파스타를 만들고 있는 서하의 등 뒤로 다가가 그녀를 가볍게 껴안았다. 오늘 재단 일은 어땠어? 그의 목소리에는 다정한 물음과 함께 편안한 웃음기가 묻어 있었다. 서하는 그의 품에 기댄 채 오늘 만났던 재능 있는 학생에 대해 신이 나서 이야기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언제나처럼 소박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신뢰와 애정이 담겨 있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오랜만에 둘만의 여행을 떠났다. 그들의 목적지는 다른 곳이 아닌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되었던 작은 바닷가 마을이었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곳에서 그들은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고 싶었다. 마을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 조금 변해 있었지만 짭짤한 바다 내음과 오래된 골목길의 정겨움은 그대로였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과거의 기억이 묻어있는 장소들을 하나씩 다시 걸었다. 그들은 서하의 부모님이 잠들어 계신 작은 언덕의 묘지를 찾았다. 태주는 무덤 앞에 조용히 국화꽃 한 다발을 내려놓았다. 그는 오랫동안 무덤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너무 늦게 찾아뵈어 죄송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두 분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온기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서하 씨, 제가 평생 아끼고 사랑하며 지켜주겠습니다. 하늘에서 부디 저희 두 사람 행복하게 사는 모습 지켜봐 주세요. 그의 진심 어린 약속에 서하는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그들은 해질 역해 바닷가를 나란히 걸었다. 붉은 노을이 수평선 위로 아름답게 번지고 있었다. 태주는 멈춰 서서 서하의 어깨를 감쌌다. 서하야, 예전에 내가 너에게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했었지. 하지만 돌이켜보면 정작 지켜진 건 나였어. 너와 너의 부모님이 나를 지켜줬고 힘든 시간을 버티게 해줬어. 그리고 지금의 너는 나를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들어. 서하는 그의 말에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우리 서로가 서로를 지켜준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그녀는 그의 가슴에 기댔다. 파도 소리가 두 사람을 부드럽게 감쌌다. 한웅그룹의 새로운 유산은 단순히 부와 명예가 아닐 거예요. 당신이 만들어갈 정직한 기업, 그리고 제가 도울 희망의 가치. 그것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진짜 유산이겠죠. 그녀의 말에 태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두 사람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들은 과거를 존중하되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며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었다. 가난한 여자와 재벌 후계자의 동화 같은 사랑 이야기는 이제 끝났다. 그들 앞에는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두 사람이 인생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로서 함께 써내려갈 현실의 이야기가 펼쳐져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운명처럼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매일매일의 노력과 진심으로 가꾸어가는 기적이 되었다. 저 멀리 수평선 위로
새로운 날의 눈부신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